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권 문법편 파트 2 문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문법 요소 기본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법 개념을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은 학교 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인데 이 책은 개념과 이해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 방법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동영상 청취한 다음에 개념이 잡혔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그 기본 개념 정리항목 직접 써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 건 개념이 잡힌 거고 못 쓰는 것은 다시 어떻게든 공부해서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써봐야지 개념이 정확하게 내 것으로 정리가 되니까 반드시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자, 답은 책 맨 뒤에 있습니다. 문법 요소 기본 개념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문법 요소는 높임법, 사동, 피동, 시제, 종결 표현, 부정 표현을 다 묶어서 문법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어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영역을 굳이 꼽으라면은 의문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품사, 합화생어, 그다음에 이제 문장 종류, 그죠? 혼문장, 전문장에서 이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안개 문장, 그게 좀 어렵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는 그 높임법, 사동, 높임법과 사동, 피동 이게 가장 어려운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요거 두 개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데, 사동, 피동은 좀 개념이 좀 복잡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높임법의 이제 종류와 틀을 자꾸 이제 못 외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높임법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영어에 높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걔네는 어떻게 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이, 그랜드파, 하이, 그랜드마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죠? 존댓말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일단 먼저 크게 구분해야 되는 게 주체, 객체, 상대야. 주체는 주어를 높인다고 보시면 돼. 행위 주체를 높이는 거고 객체는 그 우리가 이제 I love you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은 사랑하는 주체는 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주체는 나인데 그럼 여기선 나를 높여주는 거야. 주체 행위 동작 그 주체를 높여주는 거고 사랑을 대하는 건 너잖아. 너. 그지? 그러니까 you. 그죠? 그러니까 객체는 상대방 목적을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상대 높이면 상대방에 따라 끝말이 달라진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다. 자, 그럼 주체 높이를 먼저 한번 볼 건데 주체에는 벌써 또 종류가 있네. 직접이고 간접이 있다. 근데 일단은 주어를 높이는 거다. 그죠? 그럼 이제 주체 높이는 방법에는 직접, 간접이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주체는 그 직접은 사람을 직접 높이는 거야. 사람을.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다.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하셨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으로 바꿨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가 뭘로 바뀌었어? 깨서 바뀌었네. 그지? 동생 깨서 이러지 않고 그죠? 할아버지 깨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 이러면 싸가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뭘로 바뀌는 거야? 계시다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을 할아버지로 바꾸니까 이가 조사가 바뀐다. 깨서로 바뀌고 있다가 계시다로 바뀐다. 그럼 조사가 바뀌고 끝말이 달라진다. 주체 높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하셨어. 그럼 어떻게 돼? 깨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하시었어가 되는 거네요. 그지? 하였다가 아니면 하시었어가 되는 거니까 시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럼 이제 주체 높이면 행위 주체인 주어를 높이는 거고 주격조사 깨서나 특수한 어휘를 사진다. 계시다 도착하시다 이런 것들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제 간접 높임이 중요한 건데 이게 직접과 직접은 사람을 직접 높여주는 거고 간접은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소유물 이런 거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할아버지니까. 근데 할아버지의 다리가 편찮으시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고, 할아버지의 다리가 아프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요거와 요거를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사람을 높일 때는 아프다를 편찮으시다로, 있다를 계시다로 바꾸고, 자다를 주무시다로 바꾸는 건데, 그죠? 할아버지의 다리는, 다리님이 아니잖아. 높임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적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이럴 땐 아프다의 높임 선어말음이 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간접 높임이 되는 거지. 그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 사상, 소유물과 관련할 때는 높임 선어머리 시를 넣어준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다에다 시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직도 귀가 밝으시다. 그래, 할머니 귀잖아. 할머니 귀니까, 그지? 귀님이 아니니까 일단은 귀를 높여주는 거지.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걸 하시면 되는 거고, 박다가 아니고 밝으시다 해서. 그럼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당하시다로 바꾸고 할머니 길 높이기 위해서 박다를 밝으시다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분해주면 이 얘기야. 직접 높이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높여줘서 그 주격조사 깨서랑 특수한 어휘를 쓰는 거고 근데 간접 높이면 그 사람 생각 사상 소유물인데 높임 선어음이 시를 써갖고 높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객체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목적어를 높여주는 건데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목적어랑 부사를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갔다. 내가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아버지를 목적으로 깨가 어떻게 부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객체는 어떤 동작을 당하는 대상을 말하는데,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것이다. 자, 내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갔어. 이건 높여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동생을 아버지로 바꾸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를 데리고가 모시로 바뀌었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꾸고 데리고 모시로 바뀌었다. 그럼 뭐뭐를 모시다는 객체 높임이다. 목적어를 모시다는 객체 높임이다. 내가 동생에 과일을 주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동생을 선생님으로 바꾸니까 선생님 깨가 된 거죠. 그죠? 그 동생 애기가 깨로 바뀌는 거네. 그죠? 과일을 드렸다. 그럼 어떻게 돼? 바꾸니까가 깨가 또 드렸다로 바뀐다. 그럼 객체 높이면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건데 이건 외우는 게 좋아요. 종류가 많지 않아서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건데 뭐뭐를 뱉다, 뭐뭐를 모시다. 이건 목적어. 뭐뭐께 드리다, 뭐뭐께 엽주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부사어. 그죠? 그럼 주체는 주어를 높이는 거고 객체는 무엇을 그 목적어랑 부사를 높이는 건데 뭐뭐를 뵙다, 뭐뭐를 모시다, 뭐뭐께 드리다, 뭐뭐께 엽주다. 이거만 어떻게 돼?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상대 높이면 상대방에 따라서 어떻게 높임말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여기 구멍 뚫고서 메꾸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내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돼, 사실은. 이건 좀 외울 수밖에 없고, 뭐, 그 좀 얄궂은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빵꾸 막 이렇게 종류 다 주고서 빵꾸 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주는데, 자, 이제 그냥 크게 이제 큰 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평서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 평서법을 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예시가 되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 이거를 맨날 외우면은 멘붕 나고 이러니까 외우지 말고, 상대방에 따라 끝말이 달라지는데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식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 대통령이 왔는데 이 대통령 안녕 이러면 돼 안 돼? 미친 거죠 그럼.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높여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친한 사람이 비격식체면서 비공식적 자리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 종류가 4개인데 아주 높임이 있고 보통 높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높임의 순서가 이렇게 점점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낮춤이 있고 아주 낮춤이 있는 건데 이제 상대방을 우리가 설정을 해보자는 얘기야. 대통령이나 완전 높은 사람한테는 깍듯하게 아유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그죠? 뭐뭐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뭐 하십시오니까 끝말이 어떻게 완전히 극존칭이라는 거지. 줄여서 어떻게 돼? 하십시오체인데 줄여서 합쇼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낮은 약간 선배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 이제 부탁하듯이 얘기해야 되니까 선배님 일을 하여 주오. 그러니까 돼. 끝말이 이제 부탁하듯이 하니까 하우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십시오를 줄여서 어떻게 합쇼체가 되는 거고요. 주어를 어떻게 돼? 끝말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하우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같이 묶어서 편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돼? 해요. 그치? 열심히 일을 해요 해서 해요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낮춤은 후배 정도 조금 낮은 사람한테는 후배님 일을 하여 주게 이렇게 약간 그죠? 권유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개로 끝나니까 하계체가 되는 거고 동생한테는 명령하듯이 야 일 공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니까 해라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해요체는 여기 요걸 같이 묶어서 해요체가 쓰이는 거고요. 요걸 같이 묶어서 해체가 쓰는 거라는 거지. 이건 친한 사람들한테 허물 없을 때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제일 좋은 건 상대방을 설정을 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그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겠죠. 자, 그럼 높임법 정리하면 주체는 사람 직접 높이는 사람 직접 높이 직접 높임이고 간접 높임인데 간접 높임은 그 사람 생각 사상 소유물에 높임 선어머리 시를 넣는 것이다.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거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상대는 상대방에 따라 어떻게 돼? 패턴이 달라지니까 격식체는 이런 게 있고 비격체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종결 표현인데 종결 표현은 끝맺는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종류 간단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는데 자, 이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이해 방법은 끝맺는 말을 기억하면 되는데 자, 평서문은 뭐뭐 하다. 그죠? 명령문은 뭐뭐 해라. 청유는 뭐뭐 하자. 감탄문 뭐뭐 하는구나. 그죠? 다 해라. 그 다음에 자세 합시다. 그 다음에 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제 의문문이 중요한 거네. 의문문이 모의고사에서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화자가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뭐뭐 느냐 냐 니를 쓰는 건데 자, 의문문의 종류는 어떻게 돼? 이제 이게 끝말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설명, 판정, 수사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설명문은 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너 지금 무엇을 먹고 있어? 그럼 밥. 철수 어디 갔어? 서울.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답을 필요한 게 설명 의문문이 되는 거고 판정은 예스냐 노냐 판단하는 거. 그죠? 밥 먹었니? 예. 철수 집에 갔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고 자, 이게 중요한 건데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 의문의 효과가 아니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것들인데 이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 자, 창문이 열렸어. 그럼 민수야 창문 좀 닫아줄 수 없겠니?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 창문을 닫아주세요 라는 명령에 어떻게 돼?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름 너한테 책 한 권 못 사줄까? 형태는 의문문으로 끝났어. 하지만 어떻게 나는 책을 사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 서술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은 의문문의 형식을 가졌지만 명령과 서술 효과를 지닌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동과 피동의 종류와 구분 방법. 일단 우리가 크게 이제 사동이 뭔지 피동이 뭔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동은 시키는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피동은 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동의 반대 개념이 주동이야. 그런데 피동의 반대 개념은 또 능동이야. 으로 치면 피동은 수동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문 있죠. 수동문의 반대가 능동문이니까 국어에서 능동도 똑같은 거야. 능동태랑. 자, 그런데 이제 피동의 반대 개념이 능동문인데 주동과 능동은 거의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개념상 이렇게 어떻게 돼 표현이 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사동문 실행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주동사가 형용사나 자동사일 때, 그 다음에 타동사일 때, 이제 자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제 길이 넓다라는 건 자동사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길이 지 혼자 넓어질 순 없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동문이 바뀌는 패턴을 이해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정말로 이거 그냥 하면 맨날 멘붕 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먼저. 주동문에서 사동문을 바뀌는 과정을 이해해라. 그죠? 주동은 동작을 수술하는 것이고 사동은 어떤 동작을 시키는 것인데, 주동은 주어가 하나야. 근데 사동은 시키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제 3단계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길이 넓다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길이 넓다처럼 주동문에 어떻게 돼?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는 그지? 사람들이란 새로운 주어가 등장. 항상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한다. 그 다음에 길이가 길을 어머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었네. 그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뭘로? 넓혔다. 그럼 어떻게 돼? 사동접사 넓히였다니까 히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말이 뭐뭐 하게 하다로 바뀌었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사동문의 뭐가 목적어로 바뀌는 거지. 그지?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는 거고 세 번째는 서술어가 달라진다. 사동접사에 히가 들어가거나 끝말이 어떻게 돼?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볼게. 이건 타동사가 있는 경우인데 민주가 책을 읽는다는데 민주가 스스로 읽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작주가 행하는 거니까 이건 능동문이 주동문이 되는 건데 자, 이제 선생님께서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했죠. 그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주가가 민주에게 부사로 바뀌었고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하고 또 역시 어떻게 돼?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목적어는 그대로인데 끝말이 뭘로? 읽힌다, 읽게 하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아까처럼 히가 들어간 거고 뭐뭐 하게 하다가 바뀐 거네요. 그죠? 자, 그럼 결국에는 주동문이 바뀔 때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는 게 첫 번째다. 그죠? 누가 누구에게니까. 그럼 주동문의 주어인 민주가가 부사어로 바뀌는 거 누구에게? 그 다음에 서술어가 달라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동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장 구조는 주어가 부사에게 목적어를 시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아, 그럼 사람이 둘이면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그냥 무엇을 시키다니까 어떻게 목적어 항상 등장하는 경우가 사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동 기억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아까는 만들어진 패턴을 3단계로 나누랬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종류를 생각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파생적 사동문은 이렇게 어떻게 이일이기 우추라는 접사들이 사동형 접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동사적 사동문은 끝말만 바꿔주는 거 뭐뭐하게 하다.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동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동생이 죽을 먹었어. 지가 스스로 먹은 건데 새로운 주어가 등장했지. 그지? 누나라는 주어가 등장하고 죽을 먹이었다. 그럼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면 사동형 접사 이가 쓰이는 거지. 그지? 이일이기 할 때 이. 그다음에 아이가 색동옷을 입었다는데 어떻게 돼? 엄마가 아이에게 색동옷을 입혔다. 그럼 어떻게 돼? 엄마라는 새로 등장하면서 히가 들어가는 거고. 종이 비행기가 날았다는데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 혼자 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그죠? 우리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고 난리였다 해서 리가 들어가는 거고 사람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웃었는데 그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하면서 무엇을 기가 들어가는 거죠. 아기 혼자 잤는데 할머니가 아기를 어떻게 자장자장 재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유가 자다에서 이유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사동이 없어 두 개 들어가는 거 이유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주동문이 없어요. 새가 스스로 행동할 수 없으니까. 근데 새가 지가 스스로 들어가서 막 불에 달궈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장장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했고 달구다에서 어떻게 돼? 구가 들어간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시간 늦었는데, 늦다 해서 어떻게 돼? 그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서 늦추었다 해서 추가 들어가는 거고, 공장 폐수가 강을 오염시켰다. 그럼 시켰다라는 말 자체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사동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사동으로 취급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동형 접사가 들어가서 파생어가 되니까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이일이기 우추 들어가는 거는, 사동형 접사가 들어간 건 파생어를 했잖아. 우리가 합파생어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생적 사동문이 되고, 그 끝말이 뭐뭐 하게 하다라 들어가는 건 어떻게 그 자체가 통사적 사동문이다. 그러니까 통사라는 건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그냥 어떻게 돼? 사동의 의미를 지니니까 통사적 사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사동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서술어의 이일이기 우구추가 사용되거나 시키다 뭐뭐하게 하다가 사용되면 사동이 되는 거고, 대개는 뭐뭐가 뭐뭐에게 무엇을 시키다. 그러니까 주어가 부사어에게 목적어를 시키다. 이런 구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가시면 이제 정리가 좀 빨라지겠죠. 자, 이제 피동 표현 한번 볼 건데, 이제 피동은 당하는 거랬죠. 근데 이제 능동은 자기가 하는 건데, 자, 이제 이건 한번 볼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 그런데 요건 패턴 좀 단순해요. 그죠? 쥐가 목적어 주어로 바뀌고 고양이에게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그지? 끝말이 달라지는 거네. 그럼 이제 역시 능동문이 어떻게 돼? 피동문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해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뭘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뀐다. 두 번째는 주어가 부사어로 바뀐다. 세 번째는 끝말이 어떻게 돼? 물리었다 해서 어떻게 물었다 해서 리가 들어간 거지. 사동인 접사나 피동인 접사가 추가가 된다. 그럼 이제 피동문은 쥐가 고양이에 물림을 당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문장 구조는 이거지 중요한 거겠지. 주어가 부사에게 당하다 이런 구조라. 목적어가 없고 주어가 부사에게 당하다 이런 구조란 얘기죠. 자, 그럼 아까 사동문의 종류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 피동문의 종류를 생각하면 되는데, 피동형 접사는 이일이기가 들어가요. 아까 사동형 접사 이일이기 우구추고, 피동은 이일이기가 들어가니까 이일이기가 4개가 겹쳐버리니까 사동인지 피동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헷갈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심화 개념 정리해서 해줄게요. 그다음에 대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보면은 하늘을 본다는데, 그죠? 누군가의 하늘이 보여지는 거지, 의미상. 그 다음에 하늘이 보이었다니까 보임을 당해지는 거니까 이가 들어가는 거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데 도둑이 목적어가 경찰에게 부사에게 잡힘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시가 들어가는 거고,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럼 어떻게 돼? 들린다 해서 리가 들어가는 거고,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해서 어떻게 돼? 안기였다 해서 기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회의가 가결되었다 해서 되다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피동형 접사가 들어가니까 역시 파생적 피동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자체가 뭐뭐 어지다나 뭐뭐 하기다라는 건 어떻게 돼? 통사적 피동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통사라는 건 그 말 자체가 어떻게 그 피동의 뜻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피동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서술의 이일이가 사용되거나 어지다, 하게 되다 이렇게 되면 피동이 되는 거고, 대체로 문장 구조는 어떻게 주어가 부사에게 당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시제 표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말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3가지예요. 3가지.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엔 시제가 3가지인데 이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이제 과거, 현재 시제를 구분하는데, 일단 먼저 개념을 이해할 게 사건시가 있고 발화시가 있어. 사건시는 일이 벌어진 시간이고, 발화시는 말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말은 항상 현재형이니까, 그지? 발화시는 항상 현재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발화시, 동그라미는 발화시죠. 그냥 항상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말하는 시점 이전에 사건이 벌어지면 과거 시제고,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치하게 되면 현재가 되는 거고, 말하는 시점보다 어떻게 돼? 뒤에 사건이 일어나면은 미래가 된다. 이걸 이제 기본적인 틀로 가시면 되는데, 내신에서 이렇게 요 표를 주고서 요거에 맞게끔 시제를 찾는 것도 어떻게 시험에 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자, 이렇게 선어말 어미를 쓰거나 시간 부사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동작상이 있고, 동작상에는 진행상이 있고 완료상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제를 표현할 때 사건시와 발화시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가지인데, 자, 이제 발화시는 말하는 시점이지. 그럼 사건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인데, 우리가 말하는 건 항상 현재니까 발화시는 늘 현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앞에 있느냐, 지금 똑같이 일치하느냐, 뒤에 있느냐, 이걸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하면은 어떻게 돼? 밥 먹는 행위와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이럴 땐 현재야.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밥을 1분 전에 먹든 10분 전에 먹든 말하는 시점 이전에 밥을 먹었어. 그럼 과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밥을
1분 뒤에 먹든 열흘 뒤에 먹든 말하는 시점 이후에 벌어지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있으면 미래시가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바라시를 기준으로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앞에 일어나면 과거, 그 다음에 어떻게 일치하면 현재,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나면 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보통 서너멀 어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제는 보통 어떻게 돼?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 부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서너멀 어미인데 여기 이건 외우는 게 좋겠죠? 엿, get 이런 것들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지금 공부한다면 어떻게 돼? 지금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기본형이에요. 공부한다가 아니고 하다가 기본형인데 니은을 썼어. 그럼 이건 현재 시제 선어로 하면 니은이 쓰인 거고, 그 다음에 난 밥을 먹는다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먹다에서 는이 드니까 항상 기본형은 다랬지. 그 먹다에서 는이 들어갔으니까 현재 시제 선어로 하면 는이 쓰인다. 그럼 현재는 니은과 는이 쓰인다. 근데 난 어제 공부하였다야. 그럼 어제는 시간 부사어고, 그지? 엿이 쓰인 거네. 선어머러미. 자, 어마러미가 다고 어마러미 앞에 온 애가 선어머러미랬지. 선어머러미는 시제를 나타내는 거랑 뭐가 있댔어요? 그 높임 선어머러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제 선어머러미가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었다 이러니까 어떻게 어시, 그지? 엿이나 어시 다 과거 시제고 더도 되는 거, 더는 자 과거 시제지, 그지? 그가 도서관을 공부하더라 그럼 그 자체가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겠다 그럼 get은 어떻게 돼? 미래. 그 다음에 먹을 것이다 리을 것이 어떻게 돼? 미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내일은 역시 시간 부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그 선어말 어미랑 시간 부사어, 그죠? 그거 사용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상이 있고 완료상이 있는데, 자, 동작에 이제 진행과 완료가 있는데, 진행은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고, 완료는 끝맺는 거야. 끝맺는 거,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요거만 외우면 되죠. 요거만, 그죠? 진행은 어떻게 뭐뭐 하고 있다, 뭐뭐 어가다, 뭐뭐 오면서, 공부하고 있다, 진행, 그 다음에 말라간다, 진행, 들으면서 진행,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어버리다, 있다가 내는데, 이제 이게 먹어버렸다. 자, 남은 음식을 다 먹었어. 그럼 먹는 동작이 이미 끝났지. 완료가 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앉아있다. 자, 이거를 시험에서 자주 나와, 사실은. 자주 나오고 많이 헷갈리는데, 그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냥 우리 진행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앉는 동작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앉는 동작 한 번으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려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 그러니까, 앉는 동작은 한 번으로 끝나니까 진행이 아니고 완료다. 그러면은, 구분하려면 노래를 하거나 수업하는 것처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어떻게 돼? 진행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시간이 걸리는 동작인지 한 번으로 끝나는 동작인지 생각하면 어떻게 구분이 빨라.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동작은 어떻게 진행에 불과하겠지. 특히 앉는 거는, 그죠? 동작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그 시제는 이런 식으로 선어말 어미와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부정 표현 볼 건데, 부정 표현은 이제 별로 할 게 없는데, 중의성 때문에 사실 많이 나는 거거든요. 중의성이라는 건 이중으로 해석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인데, 이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지? 안과 못이 있죠, 그죠? 자, 나는 그를 안 만났다, 못 만났다. 그럼 이거는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만난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이거는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난 거지. 그 차이는 못은 능력이 안 돼서 못 만난 거고, 안은 어떻게 능력은 되지만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못이 짧은 부정문이지, 그지? 여기 짧은 부정문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이거를 길게 풀었으면 만나지 않았다. 만나지 못했다. 그죠? 이건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서는 심화 개념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문법 요소 기본 개념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